고생하세요. 아이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척에 하던 동사고 육척의 구가 목적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를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갈량의, 그러니까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제갈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갈량의 이야기 속에 바로 유비가 죽으면서 아들 유선을 맡길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 후계자의 자질이 되면 보필하고, 안 그러면 네가 그 자리를 가져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런데 이제 제갈량은 거기에 대해서 주군이 나 이렇게까지 믿어줬구나 하고 궁궐 쇄신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출사표라는 그 글에서 밝히는데, 이 출사표가 동아시아의 전통 고전 고전 텍스트 가운데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건 정말 고문진보라든가 고문관절라든가 아무튼 옛날 모범 문장에서 늘 등장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사육신 그 단종 복위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그 춘원 이광수가 단종애사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에 탁고 받은 중신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어린 손자인 세손을 안고 집현전에 나와가지고 경들이 나에게 충성을 바친 것처럼 이 세손이 이제 보위에 오르거든 이 세손을 잘 보필해가지고 이 태평성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전부 자기를 알아준 것에 대해서 이제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다들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약을 했는데, 웬걸 이제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니까 신숙주 뭐 몇몇 사람, 김질, 정창손 이런 사람들은 이 수양대군 편에 붙잖아요. 그래서 그 성삼문이나 뭐 하위지나 이런 이제 이계나 이런 그 사육신들은 결국, 그리고 또 생육신을 분류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단종에 대한 재리를 굳게 지키죠. 근데 요 관계에서 탁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탁과 줄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군주, 어린 주군의 후견인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권력의 야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아주 그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백리의 명을 맡긴다. 백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정도가 아닌데, 나라의 어떤 사방 백리가 되는 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를 나라의 명을 맡긴다는 것은 나라의 그 어떤 정치체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섭국정 그래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다 그런 뜻이라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백리라고 하면 사방 백리가 되는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를 뜻해요. 그럼 그 나라의 정치를 맡겼을 때 재상으로서 또는 관리자로서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절이 불가탈야. 대절은 큰 절인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절자죠. 마디절. 그래서 이것은 큰 절, 그러면 보통 뭐 큰 절개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실존적인 선택을 할 때는 결국 죽느냐 사느냐 문제죠. 햄릿의 그 대사처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어떤 큰 곡절이 있는 아주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고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죽음과 삶의 갈림길 같은 거,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고비를 뜻한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의 문제죠. To be or not to be 이거예요. 그랬을 때 뭘 하느냐, 탈할 수가 없는 것. 여기서 한문에 참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 많은데, 탈이 빼앗을 탈자죠. 빼앗다는 건 탈취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타동사인데, 타동사에 아주 강력한 빼앗는다는 아주 막 강제성을 띠는 그런 느낌을 갖는 정도의 동사인데, 문제는 여기에 목적어가 안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외현적인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목적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큰 생사의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거기에 자기의 지조, 자기의 의지, 자유의지 또는 개인의 양심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대절 했을 때 임은 주어는 나라고 칩시다. 내가 이제 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탈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그 드러나 있지 않지요. 내가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지조를 빼앗는 주체는 나가 아니죠. 그죠? 내가 내 지조를 빼앗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 불가탈야에 탈하는 주체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파문의 어려운데요.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럴 때는 외현적인 주어가 생략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주어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탈의 주어를 살렸을 때 생략됐다고 본다면 만약에 살렸을 때 문장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주어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문장에 주어가 없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한문이나 우리나라 말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겉으로 주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불어나 영어 같은 것은 뭐 일반 주어를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탈의 주체는 그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고 빼앗는 사람이니까 빼앗는 주체는 나가 아니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비에 처해서도 의지를 지조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러면 탈이 그러면 피동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수동태 또는 피동태로 본다면 볼 수 있지 않나 싶지만 피동의 표지도 여기는 없어요. 피동의 표지를 만약에 굳이 피동형으로 만들려면 뭐 피라든가 위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피동태, 수동태임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능동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어가 그냥 나타나 있지 않다 이렇게 보통 처리합니다. 그런데 의미 맥락상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자,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 군주, 어린 주군 또는 어린 후계자를 부탁할 수 있고 백리의 명을 맡길 수 있고 큰 절개에 임했을 때 의지를 빼앗을 수 없는 지조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군자인여, 군자인야, 군자인여, 군자인야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군자는 실제 명사 명사이긴 하지만 명사 형태이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인을 수식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다운 사람, 군자의 사람, 군자인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명인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군자인 사람. 그러면 여는 물음표 같은 거, 야는 느낌 같은. 자, 그러면 군자다운 사람이냐, 군자의 사람이냐, 군자로서 군자 같은, 군자다운 그런 사람이냐, 일종의 영어로 치면 형용사형처럼, 관형사형처럼 쓰였어요. 군자다운 사람이냐, 군자다운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군자다. 이렇게 정자가 말했죠. 근데 이런 정자의 말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예를 들어 육척의 고아를 위탁하고 부탁하고 백리의 명을 맡겼을 때 사심 없이 국정을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비에서도 자기 의지와 양심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군자답다라고 말했을 때 정자의 이 말의 맥락 속에는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걸 뜻하고 있죠. 그 당시 이제 정자만 해도 이미 춘추시대 말에서 전국시대에 걸쳐서 산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이미 그런 지조 문제가 또는 어떤 그런
양식, 양심 이런 문제가 굉장히 위협받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어떤 권위 같은 것도 이미 무너졌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자왈 가히 탁육측지고하며 가히 기백리지 명이요 임대절이 불가탈야이면 군자있냐 군자있냐 그런 사람은 군자이냐 이런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기는 없죠. 자, 이런 것들은 한문이 갖는 언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맥락적으로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도 역시 증자의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증자와 사, 이, 불가이 불홍의니, 인중이 도원이라, 인이위 기임이니 불력중호와, 사 이후 이인이 불력원호와. 한 번 더. 증자와 사이 불가이 불홍의니, 인중이 도원이니라. 인이위 기임이니 불력중호와 사이후 이인이 불력원호와. 증자의 가라사대 사이 가히 서 홍하며 의치 아니치 못할 것이니 인이 중하고 도의 원한다. 인이 인으로서 몸의 힘을 삼나니 또한 중치 아니하냐. 죽은 후에 만하니 또한 원치 아니하냐. 증자가 말했, 여기서 증자가 말한 거죠. 사는 불가이 불홍의. 불가라는 말이 이제 뭐 할 수 없다. 여기서는 할 수 없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불가이죠. 가이의 부정이 되겠죠. 불가이. 그러면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냐? 홍의 불홍불의 여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홍불의 홍이라고 하는 건 크다, 뭐 대범하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또 주자의 주석에 의하면 관광 그랬으니까 너그럽고 넓다. 그러니까 마음씀이 관대하다. 우리가 맨날 서양어로 쓰면 더 우리한테 더 느낌이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뭐 톨레랑스라는 말 엄청 좋아했죠. 한동안 톨레랑스 뭐 심지어 불어에 더 가깝게 발음한다고 톨레랑스 이렇게 하는 이 톨러런스 영어로 우리는 보통 관용 이렇게 이제 번역하긴 하는데 이 관이라고 너그럽다 그런 뜻이죠. 광은 넓다. 그러니까 넓다는 넓은 사람은 국부적인데 세세한데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고 전체적인 또는 큰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치를 사는 옛날에 사는 그 어떤 그 정치체에 복무를 해야 되는 공무원 같은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기도 하고 일부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사회관 이런 관념은 비전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원대해야 된다는 거. 내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우고 요즘 현대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앞세우는 게 미덕처럼 돼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공동체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공동체의 윤리, 공동체 의식에서는 여전히 이런 그 가치관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주체가 될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 위치에 있는 사람은 홍해야 되고 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전을 크게 가지고 의라고 하는 것은 주자의 주석에는 강림 이렇게 했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힘세다, 뭐 하여튼 강하다. 우리가 이 강이 약간 달라요. 요 강하고 조금 달라요. 요 강은 굳은 거, 단단한 거 이런 뜻이고, 요 강은 파워풀한 거, 힘센 거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 인은 여기서는 이제 참는다 그런 뜻인데
이제 뭔가 어떤 그 말하자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의지를 지절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원래는 굳셀의 이렇게 보통 그 우리 번역 말하죠. 뜻풀이 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넓고 굳세다. 선비는 넓고 굳세야 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굳세다는 의미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단단한 결의를 가지고서 또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어떤 공적인 일을 맡았을 때 이욕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그런 공동체 전체의 어떤 그런 번영을 위해서 자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죠. 자기 행위를 선택해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이해관계에 쉽게 흔들리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 문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임중이 도원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임중이 도원. 임무가 무겁고 길이 멀다. 임중도원 이 말 참 많이 우리가 상당히 그래도 익숙한 성어인데 임중도원에 약간 패러디가 일모도원이라고 나타났어요. 일모도원. 이거 정조가 자기 어떤 개혁 정치를 표방할 때 너무 현실의 기득권자의 저항이 강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정조의 어떤 그 수레한 뭐 자기 어떤 감정을 수레한 그런 기록 가운데 소설 같은 거 정조대왕 시절의 소설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일모도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가끔 나오죠. 심심치 않게. 이게 날은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다. 그런 뜻입니다. 일모도원. 얘도 임중이 도원,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 자, 왜 그러냐?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라고 했는데 왜 임무가 무겁고 길이 멀다고 하느냐? 그걸 또 친절하게 정자가 설명해 주고 있죠. 인, 이위, 기임, 무력, 중호, 인, 인데 보통 2위를 이제 논어나 명자에서 이미 2위를 합쳐서 수거처럼 써가지고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로 삼다라고 하는데 우리 말 일단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로 삼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요 역할을 하는 것은 위예요. 하면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죠. 그래서 뭐뭐를 해당하는 게 사실은 E가 뭐뭐를 A를 B로 여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합쳐져 그냥 아예 E, V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걸 또 일부 고전 한문 문화학자들은 이걸 접시했다고 보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어쨌든 간에 목적어 대상성이 있는 것은 인이죠. 이게 이가 이의 동사성, 용과 같은 의미의 동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일부 그렇다면 인을 써서 이 말이 되죠. 인을 써서 인을 사용해서 나의 힘으로 삼는다 이 말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렇게 이제 수거처럼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한 걸로 보지만 이걸 굳이 분석을 한다면 이게 도치된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어법 문형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인을 자기 나의 임무로 삼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임은 나의 임무죠. 불역중호아와 같은 형태의 문장은 이미 너무 제일 처음 문이 나왔기 때문에
불,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예, 긍정의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부정어와 그다음 호라고 하는 의문 어기사가 붙으면 아는가라고 하지만 이 말은 부정의 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긍정의 답을 기대하죠. 예, 긍정의 뉘앙스를 갖는 설의법 같은 것이죠. 설의법 같은. 자, 그래서 중하지 않은가 이 말은 당연히 중하다 그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인으로서 몸에 임을 삼나니 그 선생님들 다른 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똑같죠. 임을 삼는다 이렇게 했죠. 언해에 예, 임을 삼는다. 우리가 이 동사에서 명사가 발전에 나오는 경우 간혹 있는, 뭐 대부분이 많은 그 명사가 그 어원이 동사에서 나오는 경우 꽤 많은데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명사는 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죠. 근데 이다라고 하는 동사 요즘은 여자들이 여성들이 머리에 뭘 이고 가는 거 못 봤죠. 네. 우리 어릴 때는 이는 거 여자들이 뭐 물건을 가지고 할 때는 의뢰 입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그 송강정철의 강원도 관찰사가 돼가지고 훈민가라는 걸 시조를 지어가지고 그 관내의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이고진 저 늙은이 이렇게 했다고 그죠?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줘 이랬다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정말 일을 잘했대요. 근데 일을 잘해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고국에서 돈을 그렇게 큰 돈을 못 만져보다가 이제 월급을 두툼하게 받으니까 막 가져가가지고 물건을 막 잔뜩 사가지고 머리에 입고 손에 들고 막 가면 독일 사람들 깜짝 놀랐다 그래. 무슨 서커스 하느냐고. 그 정도로 이제 이는 게 흔했는데 따라서 이다의 명사형은 원래는 임이라고 그랬대요. 임을 이다, 짐을 지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거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냥 짐을 일반적으로 이고 지고 뭐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건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임을 삼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삼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연상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인을 자기 임무로 삼기 때문에 책임으로 삼기 때문에 무겁지 않느냐, 중하지 않느냐, 임중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이후이, 사이후이. 사라는 수어가 나왔죠. 동사 수어 죽다. 그 다음에 이는 병렬형이긴 한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후로 하거나 의미는 비슷하게 쓰이죠. 우리말에서 아니 한문에서 어쨌든 뭔가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시점에 그 뒤를 이렇게 쓰고 이 이후는 사실상은 동사 병렬 구조 속에서 어떤 동사가 일어나고 그 동사 다음으로 일어나고 할 때는 요 이후를 쓰고 요 이후는 그 시점 또는 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후라고 쓰는데 나중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죠. 자, 그럴 때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수러 그 다음에 요게 그만두다, 끝나다, 그치다 하는 수러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요 문장이 병렬된다면 사와 이가 병렬된 것이죠.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만 끝난다. 죽은 뒤에야 끝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길이 멀다. 불역 원호와 멀지 않은가. 이렇게 서리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이게 참, 증자가 공자한테 직접 그 교육을 받은 기간은 뭐 거의 얼마 안 된다고 봐요. 그 공자 만년의 제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받았는지도 사실 의문이라고 하는 학자들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학파의 유학의 그 도덕적 또는 약간 이상주의적 또는 이른바 정통
그 유학의 어떤 흐름으로 이 증자가 그 전승을 잇고 있죠. 그런 맥락 속에서 볼 때 증자의 이 말도 공자가 자기 어떤 역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문 문화를 수호하고 지키고 전승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공자가 논어에서 몇 차례 토로하고 있는데, 바로 증자의 이 말도 사의 자의식, 그러니까 사로서 갖는 자의식, 사는 어떠해야 한다, 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자의식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그 구절로 우리는 아주 논어에서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죠. 임중도원 이 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 유학이 지향했던, 유학의 지식인이 지향했던 그런 어떤 뭐랄까 인간관이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 일을 한다, 또는 내가 무슨 재능, 능력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재능이나 능력 또는 어떤 하려고 하는 일의 그 목표, 골, 그걸 어디로 정할 건가, 또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런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자왈 사이 불가이 불응의니 임중이 도원입니다. 인이위 이임이니 불역중호와 사이후 이니 불역불교와. 다음 구절도 굉장히 그 논어에서 참, 논어의 웬만한 구절은 다 중요한 구절이긴 한데, 이 구절도 정말 그 많이 그 공자의 어떤 그 미의식, 또 미학, 또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도 자주 인용되기도 하고, 또 유가적 인격의 그 형성에 관한 어떤 중요한 그런 시사, 이런 데서도 늘 인용되는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내용은 간단하죠. 사실은 자왈 흥어시하며 이버례하며 성어악이니라. 자왈 흥어시하며 이버례하며 성어악이니라. 자이 가라사대 시에 흥하며 예에 입하며 악에 성하나니라. 자, 그 문장 구성은 굉장히 사실상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그런 구조로 이제 단계를 높이 거꾸로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성에서 입으로, 입에서 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의식, 정신적 그 지향의 어떤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서양의 그 문법 용어이긴 하지만 이 한문도 상당히 여러한 그 뭐랄까 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양 용어를 빌어서 본다면 일종의 전치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여서 전치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동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연결할 때 그 동작이 일어나는, 또는 그 동사가 지배하는 그 명사와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예요. 앞에 있다, 명사 앞에 있다 해서. 그래서 특히 한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게 이건데, 이거는 기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비교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귀결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뭐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명사 그 동작 또는 수러 동사가 일으키는 일의 그 영향의 근거가 되는 것, 원천이 되는 것, 그걸 표시해주는 전치사 역할입니다. 좀 어렵죠, 말이. 시 그러면 흥이라고 하는 수러 동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시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가 원천, 원인, 기점, 또 심지어 귀소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일어난다 또는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는데 뭘 일으키냐? 감흥을 일으킨다. 뭐 주자학적인 번역에는 감정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성정을 일으킨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문화적인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이 문화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컬투라 이게 어떤 일으키다, 뭐 경작하다, 갈아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에 주어져 있는 던져진 한 생명체로서 이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그게 그냥 적응만 할 뿐인데 인간은 의식과 노동을 투입해서 그 자기 의도와 목적에 맞게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자연에 조우해서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문화라고 통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낼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러니까 사람이 인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면 우리는 문화인이 되는 거고 교양인이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단계가 일어나냐?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감흥이 일어난다는 게 어쨌든 외부 조건, 외부 대상의 어떤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체적인 감정의 발산이 일어나죠. 표현이. 그걸 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흥의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어디에 잘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물처럼 직물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그냥 단말마의 비명일 뿐이죠.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그 화가 있죠. 에드바르트 뭉크. 그 절교라고 하는 그림. 그 참 굉장히 섬찟한 그림인데 말하자면 그냥 그런 단말마의 비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양식화하는가, 포멀하게 또는 어떻게 유형화하게 또는 범주화해가지고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자연 발생적인 감정이나 감정을 이 어떤 양식화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그게 결국은 우리 예술적인 창작이 될 텐데 예술적인 형태가 될 텐데 그거의 가장 대표가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알타미라라든가 퐁드곰 뭐 이런 에스파니아나 프랑스나 이런 이제 유럽의 오래된 대륙의 여기저기 가끔 가다 보면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가 있죠. 그게 뭐 길게는 몇십만 년 전에 그림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울주에 있는 암각화도 무석기 시대 뭐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대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나름대로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그림의 양식은 또는 만들어내는 양식은 제한적이 굉장히 또 어떤 장소를 못 벗어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설에서 나타내는 양식은 전승이 가능하죠.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불어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어떤 사람이 공동적인 그런 감흥을 추출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어쨌든 공통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표현할 때 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시가 이제 그래서 고대 히랍에서도 비극이라고 하는 극이라고 하는 게 시 형태를 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유리피데스나 소포클레스 이런 사람들의 그걸 보면 햄릿 셰익스피어 때까지도 중요한 대사는 시 형태로 우리가 햄릿이나 이런 독백도 사실은 다 시예요. 뭐 약삼문법격, 뭐 강약 외등법격 뭐 이런 식으로 다 시인데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감흥을 가장 진솔하면서도 아름답게 아무튼간에 미적인 양태를 가지고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시는 역사보다 진실하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시는 역사보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진솔함을 가장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진솔한 정감을 가장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시다. 그래서 시에서 흥을 한다.
그러니까 시의 그 효용성, 실용성은 사람의 감정을, 자연 발생적 감정을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시에는 뒤에 악과 좀 다르죠. 여기서는 악은 좀 더 양식화한 뮤직 같은 거. 시라고 하면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 노동요, 농요 뭐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좀 달라요. 민간에서 자연이 일어났던 그런 노래 형태, 그걸 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벌이 그러면 예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간의 행위를 양식화한 것이죠. 행위를 양식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라고 하는 행동을 양식화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는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사회 또는 조직 이런 것들의 질서와 기강을 잡아가지고 사회 공동체 전체의 어떤 존속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유형. 그러니까 그래서 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라고 하면 자꾸 어떤 에티켓이니 뭐 또 이런 의미, 라이트, 전례 이런 의미로 치지만 실제로 예라고 하는 건 인간이 행위를 양식화한 걸 다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로 분류되는 뭐 얘기라든가 뭐 의례, 얘기, 뭐 주례 이런 걸 보면 정치 형태 모든 것들을 다 예라는 형태로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춘추자시전이나 뭐 다른 아주 고대 기록들에도 보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이 해석되는 폭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운동에도 말하자면 예 같은 걸로 표현. 그러니까 향음주례, 향사례 이런 것들은 요즘 말하면 경로잔치, 뭐 또 운동회,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이런 게 말하자면 예라는 그런 게 다 예에 포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벌예라고 하는 거는 예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인간다움의 행위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벌예라고 하는 예에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예로 규정된 어떤 규정된 행위 양식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 사회의 한 주체적인 인간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정된 행위 양식을 따르지 못할 때는 그냥 미성숙한 것이죠. 정신적으로든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자기가 규정된 행위 양식 한 사회가 공통으로 규범한 양식을 못 따르면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장편 중에 미성년이라고 있습니다. 미성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벌예라고 하는 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어 악, 그런데 악에서 완성된다라고 했는데 이 악은 굉장히 양식화한 고전음악 같은 종묘제례악 같은 아주 그 이제 어떤 예의식을 말하자면 인간의 예술적 정감을 최대한 승화시켜 놓은 그런 음악 양식을 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성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행위 양식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를 추구해야 된다. 한 사회가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중요한 이데올로기 이념 중에 하나는 화라는 것이죠. 그 화라는 것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그 행위 양식이 음악이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장르를 잘 익힘으로써 또는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성을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활흥어시하며 이벌이하며 성어악입니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이나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해석들을 참조해서 곱씹어 보시면 자기 나름대로 공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기 삶의 어떤 그 성숙 과정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참고로 뭐 여담인데
사람에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그 지각 감관이 청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지어 치매에 걸리고 뭐 죽기 직전까지도 청각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 어린, 막 진짜 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병문안을 갔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뭐 이런 거 들려주면 굉장히 심신이 안정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그 들음으로써 갖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사람은 이제 보는 걸 대단히 중요시 하지만 이것은 보는 것과 함께 아무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듣는 것을 가장 절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음악인 것이죠. 음악은 바로 이 들음이라고 하는 장르, 감관을 원천으로 하는 그런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왈미는 가사유지요 불가사지지이니라. 자왈미는 가사유지요 불가사지지이니라. 자이 가라샤되 미는 가히 하여금 육해하고 가히 하여금 알게 못하느니라. 이 말이 그 유학을 부정적으로 볼 때, 유학을 비판하는, 이제 근대 이후에 유학을 비판할 때 아주 단골로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이 지식인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면서 그 권력자들이 무민화 정책을 한다. 백성을 어리석게 만든다. 백성을 몰주체적이고 객체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비판했던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그 텍스트가 나오면 그 텍스트의 발화라고, 발화된 시점, 발화된 시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적 감각에서,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그 텍스트를 이해하면,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기가 쉽죠. 오해를 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우리는 그런 걸 단장 취구의 그죠. 문장을 지 마음대로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편집. 이걸 요즘 말로 악마의 편집이라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런 말 쓰더라고요. 시사 용어처럼. 이것도 그 맥락을 우리 이해를 못하고 공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공자 당시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뭐 우민화 정책의 대표적인 그런 그 텍스트를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할 때 일단 이걸 이해할 때 민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라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뭐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뭔가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눈을 이렇게 눈 한쪽을 찔러가지고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전쟁하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노동력 확보도 있어요. 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유럽 사회,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프랑스, 독일, 뭐 미국 이런 사회가 그 근대 산업을 일으킬 때 중요한 노동력을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와 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민인 거야. 그게 민. 그래서 이 민이라는 글자와 연관된 것이 맹이라는 어리석을 맹이지만 시골뜨기, 뭐 까막눈이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글자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찔러놓은 모습이에요, 사람을. 눈을. 그러니까 이 민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민은 가장 1차적 생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생산자들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이런 생산자를 대우할 때는 가, 불가 이렇게 말했죠. 가, 불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양식을 보여야.
자, 이렇게 일단 그 문형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가는 뭐 할 수 있다고 불가는 할 수 없다죠. 그 사는 사역의 지표지가 돼요. 그 뭔가를 시키다. 근데 그 시키다는 사역의 표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아 이게 사역형이구나 뭐 피동형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역의 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바로 이 사람 글자를 쓰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역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하게 하다, 시키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 유나 지는 일반적인 타 동사고 그럼 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시 대상을 가리켜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뭘 지시하는 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럼 백성에게 경우는 백성민을 대할 때는 따르게 한다. 뭔가를 따라가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떤 뭔가를 알게 한다. 이 말인데 하나는 따라가게 한다는 뜻이고 유라고 하는 건 따라가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연유하다, 말미암다, 이유, 뭐 유래, 뭐 연유 뭐 이런 데 쓰는 글자니까 이 유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논밭이 있는데 논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논밭으로 가는 길의 어떤 표지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로 가십시오. 표지에 나온 글자죠.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따라가게 하다 그 말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의미를 알게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는 민주 사회죠. 민주. 데모스가 크라티아를 가진 데모스가 크라티아를 가진 데모크라틱이라는 말이 군중이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주의는 뭐 이쯤 뭐 로고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데모크라티아니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힘을 가진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민주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의 의식과 지적 수준과 경제적인 그 힘과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없는 사회에서는 민주가 되게 어렵죠. 뭔가 누구라도 주체가 된다는 것은 옛날부터도 고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가지려면 스스로가 그 공동체의 공통된 일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신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그냥 나무꼬챙이 꺾어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럼 뭔가를 무장도 해야 되고 갑옷도 써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되고 말도 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고용되어 있고 나는 땅 붙여먹어. 그럼 내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지킬 게 뭔가가 있다. 또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한 뭔가를 내가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의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고 또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민에게 어떤 정치적 목적 또는 그 어떤 공동체 전체의 어떤 목표를 위해 동원할 때 그 사람에게 이런 뜻에서 한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당장 나에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국가 전체의 발전이 명백한 그런 일이라도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특히 그 어느 정권이라도 아무리 진보적이고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추진해도 늘 걸리는 게 부동산 문제이고 왜 걸립니까? 나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되면 사람들은 그거 안 알려고 하죠. 사람들 확증 편향이 정말 강해요. 지식인이라도 그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이 어느 정도 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했는 건데 알면 지다, 덕은 지이다, 뭐 지는 덕이다, 뭐 이런 비슷한 것까지 생각했지만 그 현대 우리 이렇게 막 녹록지 않죠. 사람들 알고서도 그거는 나하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모른 척하고 오히려 왜곡시키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1차 생산을 담당한 민의 경우는 시시콜콜이 그 일의 의미를 그 맥락을 알려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비효율적이고 또 부지하 세월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르게 해라.
이런 의미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문형은 그렇죠. 자, 가사, 불가사 이렇게. 자의 가라사 대 미는 가히 하여금 유쾌하고 가히 하여금 알게 못합니다. 자, 일단 한 10분간 쉬고 8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니.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소리 들리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이왈 호용질빈이 나냐요. 인이 불인을 질지이심이 나냐입니다. 자왈 호용질빈이 나냐요. 인이 불인을 질지이심이 나냐입니다. 자이 가라사대 영을 조히 여기고 빈을 질홈이 난홈이요. 사람이요 인치 아니하니를 질홈을 너무 신홈이 난홈입니다. 참 우리 요즘식으로 번역이 조금 어색하죠. 근데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문장을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장이 가장 이 문장의 최상층을 이루고 있는 건 난입니다. 뭐뭐는 난이다. 이게 지금 최상층이죠. 근데 그 밑에 그 난이 뭐냐? 뭐는 난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는에 해당하는 거. 그게 오용질빈이다 이 말이에요. 글자 너무 이렇게 제가 쓰고 이렇게 용감함을 좋아하고 빈함을 미워 싫어하다. 이 질이라고 하는 거는 질이라고 하는 게 병의 의미로 쓰일 때는 질의 의미로 쓸 때는 앓다 이런 의미로 쓰였죠. 아프다, 앓다, 병.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감정의 동사로 쓰일 때는 미워하다 또는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럴 때 질 이런 거 씁니다. 달라요. 그러면 호용질빈은 난이다. 호용질빈은 난이다. 이제 난인데 이 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 그러면 마치 뭐 임진왜란, 뭐 6.25 동란 그러죠. 요즘은 6.25 동란을 그러죠. 한국 전쟁 그러죠. 동란과 전쟁은 다릅니다. 난은 그 합법적인 정부의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걸 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본과 조선이 싸운 그 전쟁을 이 조일 전쟁 안 그러고 임진왜란 그러죠. 병자호란, 정묘호란, 임진왜란 그렇죠. 그러니까 남보다 규모가 조금 더 떨어져 작으면 변 그래가지고 삼포외변 뭐 이런 변고 변과 란을 합쳐서 변란 이렇게도 하는데 란은 상당히 전쟁 규모이긴 한데 불법적 합법적 정부의 비합법적인 힘이 가해지는 걸 난이라고 그 관련된 걸 난이라고. 그래서 반란. 근데 나는 어쨌든 불법이 무질서.
그 질서가 해체된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위편에도 나왔죠. 자, 그러면 포용질비는 난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난이다, A는 B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 말은 정의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정의 내렸다기보다도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는 뭐이다라고 해가지고 꼭 서양식 논리학에서 말하는 정의 내리는 양이라기보다도 뭐뭐는 뭐뭐한 것이다 이런 맥락이라고 해석이 오히려. 그렇다면 포용질빈한 것은 질빈하는 것은 난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게 난이다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현대식 언어법과 옛날식 언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의미 맥락을 좀 추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을 좋아하고 빈을 미워하면 난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영을 좋아한다는 것은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파워. 그 다음에 이제 빈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또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물질로 계량할 수 있는 뭔가가 자기한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남들과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진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빈을 가난할 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글자 자체도 보면 이 돈이라는 글자와 이 재물, 물질을 상징하는 이게 합쳐진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질적 여건 같은 것이 현저하게 남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작은 것, 이걸 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하다. 근데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한자말을 해서 유래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이었다고 해석하거든요. 우리가 왜 신고 가난 이런 걸 그러면 아주 힘들어 사는 게 우리 신고 가난이라는데 이 가난 우리가 말하는 가난이라는 말은 여기서 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민간 어원설인지 정말 여기서 왔는지 저도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어원을 설명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 비는 말하자면 이 가난은 일반적으로 모든 힘든 일이고 그 비는 우리가 가난한 비는 이렇게 말하면 물질적 여건이 굉장히 남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건데 아무튼 옛날에는 힘이 있으면 물질도 또는 권력도 뭐든지 간에 갖게 되죠. 근데 힘을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게 되면 뭘 하겠습니까? 자기 더 많이 가지려고 힘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용을 물리적으로 쓰기가 참 어렵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플라톤의 어떤 그런 이상적 인격성에도 용기가 늘 들어가잖아요. 동생을 방문하고. 그런데 그 용을 좋아하되 자기의 어떤 분수를 알면 괜찮지만 분수를 모르고 이 가난함을 자기 처한 그 여건을 불만을 갖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무질서 또는 하극상 이런 걸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게 문장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 다음에 문장이 좀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인이 불인 근데 여기 이제 질지이심이라고 하는 문장이 또 들어가죠. 질지이심. 이것도 난이다. 이제 난이라고 하는 게 최상 층에 두 개가 있었죠. A의 경우와 B의 경우를 다 난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B의 경우는 인이 불인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역할을 주어가 수어를 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인하다 이 말인데 이거를 그 언어에 보면 사람이요 그랬죠. 사람이요 인하시 인하시 뭐 이렇게 그
이오라는 말은 사람이고서 사람이면서 이런 뉘앙스를 갖지요. 이런 경우에 사람과 인 사이의 함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홍보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사람이라면 인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인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법적으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사람이 어질지 않은데, 이거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이 반드시 인해하느냐, 뭐 이렇게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사인이 부리는 질지는 이제, 지가, 이것을 미워한다고 본 거예요. 일제 목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부린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는데, 이 시 너무 이미 있지만, 여기서는 상황성이 좀 더 강화된 걸로 봐가지고, 너무 이런 의미로 너무 심하다. 사람이 어질지 않은데 그를 미워하는 것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렇게 전 문장이 앞뒤가 좀 따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니 불인을 질지이심이 나느라. 사람이 어질지 않은 것을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이니 불인을 해가지고 목적구처럼 목적절처럼 처리했죠. 사람이 어질지 않다.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문장이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법 학자들은 가정의 종속적이니 부사적 용법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시콜콜이 안 빠지더라도 사람이 S, P 이렇게 보는 거죠. P 이렇게 보는데 S 그리고 P 이렇게 가지고 주어가 어떠하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이 어질지 않은데 그를 미워하기를 너무 심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 문장으로 치면 너무 문장 세 개가 막 중복된 느낌이 나죠. 뭐뭐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자왈 포용 질빈이 많냐여 이니 불인을 질지이심이 많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한편 생각하면 사람이 어질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라 또는 뭐라고 할까 일본말로 유토리라고 하죠. 유토리를 쓰나요? 유토리. 이거 일본말이에요. 유토리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약간의 여유를 두는 거, 한번 말하자면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너무 미워하면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고양이를 물듯이 너무 미워하면 또 그것도 좀 힘들다. 자, 이런 얘기 왠지 정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알고용 질빈이 나냐요? 이니 불인을 질지이심이 나냐입니다. 맥락상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공자는 어쨌든 스승이죠. 스승인데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논평을 할 수가 있죠. 늘 논평을 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논평.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전승되다 보면 맥락을 잃어버리고 말만 전승이 되면서 공자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말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라는 게 참 재밌는 분야가 되겠죠. 다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왈 유 주공지 제지미 오도 사 교찰인이면 기여는 부족하냐 이이라. 자왈 유 주공지 제지미 오도 사 교찰인이면 기여는 부족하냐 이이라. 자이 가라샤되 만일에 주공의 제의 미홈을 두고도 하야곰 교하고 또 린하면 그 남은 것은 좋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는 흔히 이제 여기에 언해도 많이 이렇게 나와요. 또 뭐뭐와 같이, 뭐뭐와 같다 이런 걸로도 쓰이죠. 여가 뭐 백문불여일견 뭐 이렇게 말하듯이 시종여일, 뭐 만사여의, 뭐 여의봉, 여의봉. 손오공이 가지고 다니는 여의봉. 뜻대로, 뜻과 같이, 마음먹은 대로, 마음과 같이, 생각한 것과 같이,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역할인데, 여기서 만일에 이렇게 쓰였다는 건 양보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뭐 하더라도, 만일 뭐뭐 한다면, 또는 만일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양보 구문을 이끌어 온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유가 수로 전체 수로가 돼요. 주공지 대지를 말하자면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목적구 같은 거. 그러면 여기서 언니에 두다 이렇게 돼 있죠. 두고도 이렇게 돼 있죠. 언니 만일에 주공의 제의 미를 두고도 안 그렇게 돼 있어. 그 언니에 뭐라고 돼 있죠? 두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고도라고 돼 있죠. 네. 두다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 두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두다는 이렇게 치라는 의미로 어디에 두다, 놓아두다, 풋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언내 그러니까 노노 맹자의 언내에 두다는 소유하다라는 의미로 이런 의미 맥락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주공의 제의 미를 둔다라는 말은 주공의 제의 미를 가졌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공의 제의 미, 진짜가 두 번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주공지 제의 미죠. 근데 실제로 핵심은 미죠, 미, 포인트는. 근데 이 미가 어떤 미냐? 주공의 제의 미다 이거죠. 요 지가 주공의 제라고 하는 것을 전체 수식구를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피수식의 미를 지금 이제 주공지 제라고 하는 수식구를 이 지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근데 요걸 다시 또 주공의 제라고 하는 일종의 같은 구문을 만들었습니다. 주공의 재질, 주공의 재능, 주공의 재질 그랬는데 이 주공이 그 공자가 이제 confusion, 그 유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인 그림의 한 맥락을 전승해가지고 그것을 어쨌든 이념을 부여하고 또 체계화해가지고 정말 커다란 그런 그 대표적인 춘추 시대를 대표하는 학파로 만들어 나갔는데 학문으로 만들어 갔는데 이 공자가 자기 학문의 성향을 또는 자기가 추구한 학문의 그 히어로, 컬처럴 히어로로 표상으로 내세운 사람이 주공이죠. 근데 주공은 실제로 상주 교체기에 주라고 하는 국가체제, 국제관계를 임하는 사람으로 영웅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치 우리 약간 비슷하게 말하자면 정도전 같은,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게 나중에 성종 때 와서 경국대전의 모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도전 생각에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조선 경국전에 들어있어. 말하자면 주공이 주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국제적인 리더가 되는 나라를 이제 형성해가지고 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어떻게 짜나갈까를 주공이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전설적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역사적 연구에 의하면 이건 약간 신화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대요. 실질적으로는. 공자는 주공의 어떤 그런 역할을 굉장히 사실처럼
믿고 따랐는데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약간의 이상화한 유학자들이 이상시한 설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공자가 생각했던 형태의 어떤 그런 주 질서는 상당히 늦게 와서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건 공자는 주공이 자기가 자기 학파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자기 학문 세계가 구성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의 모델을 제시한 인물로 주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오매불망 주공을 꿈꾸고 주공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주공이 설계했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공자의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주공의 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재능의 가장 최고봉이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공자는 생각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만일에 이런 것을 가졌어요, 지녔어요. 그런데 사는 우리가 그 고전 학문에서 사라고 하는 글자가 보통 이제 문형을 만들어낼 때 이 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역이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가 예를 들면 가사, 즉사, 또 그냥 사만 쓰기도 해요. 사만 쓰기도. 또 물론 명도 써요. 그래서 가령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종령 이런 말도 쓰고 여러 가지 가정의 조건을 조건이나 가정을 이끌어오는 그런 구문을 이끌어오는 이제 접속어가 많은데 그 중에 사가 대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가정 조건이나 또는 사회의 의미를. 그래 여기서는 일종의 가정 조건처럼 이제 쓰였지요. 가령 이런 뜻이 교하고 린하다면 교하고 린하다면 이제 조금 숙달된 듯한 느낌. 교차린 이 교는 글자가 처음 보면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앞에 거는 말 맞자죠. 그런데 교는 원래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목 이런 말이 있어요. 교목. 나무가 키가 높이 자라는 나무 있죠. 그런 걸 교목이라고 하고 떨기져서 자그만하게 자라는 걸 관목 그렇게 말하죠. 그처럼 교목. 그래서 이 교라는 글자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면 교포라고 그러죠. 제일 교포, 재미 교포.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말박자와 이 발음이 교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만하다. 말이 날뛰는 거예요. 말은 말이 어떤 성질을 부릴 때는 엄청 날뛰. 그렇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대는 것을 교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흔히 교만하다 이렇게 나대는 나댄다 그러나 나댄다 말 쓰죠. 예, 나대는 거. 이게 자간치 하고 나대는 거. 이걸 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리는 인색하다는데 인색하다는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 국어는 달았다라는 말이에요. 달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달았다라는 말이 더러운 게 아니고 더러운 거는 뭐랄까 어글리 아니고 더러운 거 뭐지 때가 묻고 이런 거 더러운 거고 달았다는 이 약간 뜻이 달라요. 그 뉘앙스가 하는 짓거리가 좀 째째하고 허접하고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걸 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린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린은 인색하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막혔다, 꼭 막혔다 또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인색하다라고 쓰는데 마음 씀씀이가 아주 째째하고 그런 걸 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재질이 좋아도
이 사람이 자기 재질을 너무 과시하거나 또는 아주 째째하게 써먹거나 하면 그런 말이죠. 교활이는 굉장히 여기는 대조적이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과 재질을 사회 공동체를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 맥락 속에서 약간 원대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더군다나 주호가 같은 재능이면 그냥 정말 세계 역사적인 재능이에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자기 어떤 그런 나대는 데 쓰거나 아니면 아주 국한된 자기에 국한된 이런 작은 국부적인 그런 욕망을 충족하는 데로 쓰인다. 이렇게 하면 그런 맥락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기여, 그 나머지는 부족관, 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적하지 않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발족자죠. 근데 이 발족자는 이제 발로 어디를 간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발음상의 유사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뭔가를 완전히 갖춰진 상황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가 충족되다, 만족되다. 그랬었죠. 만족하다, 충족하다. 그리고 여기 십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십족. 이 십족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잘 안 쓰지만 고전어에는 꽤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욕구가 100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욕망이 있을 때 이 100% 채운 거, 이걸 십족이라고 해요. 십족. 그리고 이 순금이나 순은이죠. 그것도 거기도 족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중국의 석죽이라고 하는 본초학 용어가 있는데 이 석죽은 페랭이라고 하는 식물이죠. 페랭이꽃. 이 페랭이꽃을 석죽이라고 하는데 꼭 대나무 모양처럼 아주 가늘지 작지만 형태가 꼭 대나무하고 유사해서 석죽이라고 하는데 이 석죽의 발음이 시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시주 중국말은. 근데 이 시주는 역시 이것도 시주의 발음이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 페랭이꽃 페랭이꽃을 쪄서 말려가지고 차로 잘 먹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좋다는 십족하다. 하여튼 뭐 이건 여담이에요. 아무튼 부족 관야는 관하기에 족하지 않다. 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머지는 볼 것 없다. 그 말이죠. 우리말로. 여기서 야는 보통 문장이 끝에 쓰여서 문장이 끝났다는 의미, 단적인 의미인데 이는 원래 끝내다, 끝마치다라고 하는 동사성을 갖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길 게 아니라 사실은 의미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조금 굳이 번역이 되지 않지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뭐뭐일 뿐이다, 뭐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상황의 뉘앙스 속에 살아날 뿐 우리의 적절한 우리 어휘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게 돼요. 뭐뭐 이거 맞나 뭐 이렇게 말하면 말이 너절해지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살아나지는 않지만 의미 맥락은 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나름의 의미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말을 하든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야와 이가 만약에 그냥 뭐뭐일 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있으나 없으나 뉘앙스가 똑같지요. 그러나 야에 이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뉘앙스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는 역시 나름의 의미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허사라고 처리하는데 허사라는 말은 실사에 상대되는 말이죠. 실사와 허사를 한문에서는 꽤 접할 수가 있는데 실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의미와 역할을 갖는 어휘를 실사라고 하고
허사는 그 자체의 뜻을 잃어버리고 문법적 연결 기능을 하는 걸 보통 허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 이 야나 이나 다 허사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허사라고 해서 100% 제로가 아니라는 거야. 나름의 의미 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잘 못 살릴 뿐이지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어요. 예.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이 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도 상당히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일반적 동사가 아니고 관이라고 썼다는 걸 상당히 주의 깊게 본다. observe, watch 이런 느낌을 갖는 그게 C가 아니고 그냥 정말 또렷하게 보는 거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우리 말로는 언내는 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본다는 게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의미가 되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이왈 유 주검지제지 미오도 사 교차림이면 기여는 부족하냐 이입니다. 자이왈 3년 하게 부지어 곡을 불이득야입니다. 자왈 3년 하게 부지어 곡을 불이득야입니다. 자이 가라샤되 3년을 학험에 곡의 뜻하지 아니하나니를 수위 얻지 못하리니라. 제가 가끔 언어가 굉장히 나름대로 당시 언어학적인 감각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것도 맞죠. 이번에도 우리는 그 맥락을 볼 수 있어요. 불이득야 자체는 쉽게 얻지 못한다 이런 건데 거기에 언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얻지 못하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그 못하리니라는 것은 가정이나 미래 상황을 취재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라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 상황 진술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럴 거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적 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언어가 참 연구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언어 발달 과정에서 이 사서와 두시 언어 또는 이 사서 언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학의 부지어고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있는 시간부가 나오죠. 시간부사부. 여기서는 3년이라는 게 명사부가 아니고 부사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왜 3년이라고 했을까요? 장사상을 입을 때도 부모상 3년상이고, 또 우리 속담이라든가 민속 중에도 시집살이 3년 만에 이렇게 말하고, 뭐든지 아무튼 3년이야, 3년 동안. 3년 고개라는 것도 있죠. 아세요? 3년 고개. 그게 참, 시간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3년 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야. 어떤 이제 옛날엔 장에 한번 가면 막 오랜만에 만나고 하니까 술을 또 먹고 막 놀다 오거든, 남자들이. 그래서 비틀비틀 하다 3년 고개 넘어진 거야. 집에 와서 끙끙 앓면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나 이제 3년밖에 못 산다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 내가 3년 고개 넘어져가 이제는 3년밖에 못 사니까 너들 참 앞날이 캄캄하다 야 이러니까 어린 손자가 있더라. 할아버지 그게 뭐 걱정이에요? 왜? 그러면 거기 가서 한 바퀴 넘어지면 3년 살고 두 바퀴 넘어지면 6년 살고 세 바퀴 넘어지면 9년 살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가서 대굴대굴 굴렀다고 이런 얘기. 아무튼 3년은 여기서는 수적인 관념이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자체가.
3이라고 하는 자체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이라는 숫자가 갖는 그 수비적인 의미가 되게 복잡하고 되게 강하죠. 삼위일체, 뭐 삼세판, 뭐 삼신할미, 뭐 삼태극 많습니다. 3이. 그럼 여기서 3년학이라고 하는 걸 왜 3년학이라고 했냐? 어떤 분야에서 3년 동안 공부했다 하는 거는 그 분야에서 나름의 뭔가를 세웠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럼 3년 동안 배우면서 어떤 것을 배웠으면서 부지어고 이 지를 여기서 이 말은 곡이라고 하는 건 곡식, 이런 뜻이에요. 녹봉, 곡식, 그러니까 봉급. 그러니까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뭐겠어요? 공무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료가 됐다 이 말인데 관료에 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를 주석에는 지 이렇게 됐죠. 지로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지는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뜻을 주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말은 뜻을 주다 그러면 이 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죠. 근데 이 지는 실제 타동사로 쓰여가지고 뜻하다, 아무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그 분야에서 나름의 뭔가를 마스터해가지고 옛날에 한 3년만 공부해도 공무원 될 수 있었나 보죠. 아무튼 그럴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부지어곡이라는 말이. 거기에 뜻을 듣지 않는다. 거기에 이르지 않는다가 아니고 거기에 여기 보면 주석에는 지는 의, 당작, 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언해도 뜻을 두다 이렇게 했죠. 뜻하다, 뜻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지를 봐라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기 최종 목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학계 최종 목표가 거기 아니다 이 말이죠. 배움의 최종 목표가 궁극적 목표가 거기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불이득야 인데 앞에 게 주제야. 불이득야. 여기서 이와 이는 둘 다 동사의 자질을 갖출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불은 어쨌든 간에 불은 동사를 부정한 데 쓰인다고 치고 요 글자도 요 글자도 다 동사 성분을 가질 수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 발음이 이와 역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여기로 발음했을 때는 바뀌다 하는 동사고 이는 쉽다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득은 얻다라는 동사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결국은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가 동사가 아니고 이 글자는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부사다. 득을 수식해주는 부사다. 그러면 쉽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쉽게 얻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불이득이니까 쉽게 얻지 못한다. 쉽게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앞에 그 부지어곡까지는 일종의 을해가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언해의 어떤 방식으로 치면 목적절이 되겠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꼭 목적절을 취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주제하고 평가 뭐 이런 언어 현대 중국 그 고전 문헌학자들은 주제어와 평가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더라고요. 여기서도 아마 그런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녹봉,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3년 자활 3년학의 부지어 복을 불이득이야 아니라. 다음 구절이 이 시간이 지금 2분 남았죠. 12분 남았어요. 아니요. 아니죠. 50분에 끝나야지. 9시 끝나요. 9시 끝난대요. 12분. 7시 시작해서 7시 50분, 8시 시작해서 8시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좀, 아니, 뭐, 12분 동안 힘들더라도, 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한 달러면. 자활, 독신호학하며, 독신호학하라고 그러잖아요. 호학해야죠.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도인이라 위방불입하고 난방불거하며 천하유도즉 현하고 무도즉 은이라 방유도의 빈차천언이 치야이며 방무도의 부착위언이 치야이니라. 한 번 더. 자활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도이니라 위방불입하고 난방불거하며 천하의 유도즉 현하고 무도즉 은이니라. 방유도의 빈차천언이 치야이며 방무도의 부착위언이 치야이니라. 자, 이 가라사대 독희심하고도 학을 호하며 사를 수하고도 도를 선의할지니라. 위한 방에 입지 아니하고 난한 방에 거치 아니하며 천하의 도의 있으면 현하고 도의 없으면 은할지니라. 방이 도의 있음에 빈하고 또 천홈이 부끄러우며 방이 도의 없음에 부하고 또 귀홈이 부끄러우니라. 아주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독신호학, 이 은혜는 하고 도 해가지고 마치 앞에 사항과 뒤에 사항이 대조적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약간 뭐 그런 뉘앙스를 갖기도 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이런 행위고 학은 배운다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신하는 행위와 학하는 행위는 다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 근데 학은 뭡니까? 학은 배운다는 것은 의심을 해야 되는 의욕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궁금해. 그 플라톤이 그랬어요. 학문은 경리의 소설이다. 경리의 산물이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은 경리로워서 자연현상이 너무 신기해서 알려고 하다 보면 학문이 생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신호학은 독은 도탑다, 두텁다, 뭐 힘쓰다, 힘껏 그런 의미예요. 우리 독실하다, 돈독하다 뭐 이런 뜻을 쓰는데 현대어에는 잘 안 쓰여서 뉘앙스를 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엔 돈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족 간에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약간 두툼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피가 두툼하다, 도탑다, 돈독하다. 그는 신은 믿는 거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것이 지적이든 이론적이든 또는 사람이든 뭐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때는 그 신뢰를 쉽게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기로 했으면 설령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여도 약간 의심스러워도 좀 믿어본다 이 말이죠. 근데 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삼민성호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삼민성호. 세 사람이 오게 되면 호랑이가 된다면 그 말인데 어떤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 그러니까 안 믿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 또 안 믿어.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와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니까 믿어. 이게 이제 삼민성호라는 건데 남의 어떤 내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남의 말을만 듣고서 또 그냥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송두리째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걸 믿을 때도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로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지만 믿기 전에는
그 다음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또 쉽사리 흔들리면 또 안 된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학은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건데 끊임없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 어떤 그 부족함, 자기 어떤 모자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서 끊임없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외적인 그런 정보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체계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그런 독신하고도 호학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수사선도. 요게 또 문맥이 약간 달라요. 건도. 요거는 호학과 독신과 호학은 동사 목적 관계인데 수사선도는 약간 달라요. 이 선도는 뭐 너를 착하게 하다, 너를 좋아하다, 너를 좋게 하다 이렇게 본다고 치더라도 수사는 이게 동사 목적 구조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죽음을 지킨다가 아니고 지켜다가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키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뭔가 내 가치나 이념을 지키다가 죽어. 그게 사는 여기서는 결과적이죠. 사가 목적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맥락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음으로써 지킨다, 죽음을 써서 지킨다. 옛날에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언어 감각으로 친다면 어떤 이념을 지키다가 죽는다. 죽을 각오를 한다. 그거죠. 도를 좋게 한다. 도를 그 다음에 이제 위강은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거하지 않는다. 이 방과 국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가요? 예, 방은 좀 더 규모가 큰 거고 국은 좀 더 규모가 작은 거였는데 나중에 와서 방이라는 글자는 잘 안 쓰이고 국이라는 글자가 쓰여요. 한국어조 이름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 혼란한 나라 말하자면 하극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합법적 정통적 말하자면 정치 위계 질서가 교란돼 버린 훼손된 망가진 그런 나라에는 거주하지 않는다. 거처하지 않는다. 거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어떤 장소를 점령하고서 이어지는 걸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상당한 기간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 이걸 거라고 하죠. 그럼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거주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자기 나라가 이런 위태로움이나 난의 상황에 처한 거하고 달라요. 내가 거기를 선택하는 거야. 어떤 곳에 가고 싶은데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나라 정치 상황이 위하거나 난해졌다 하면 안 간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던 나라가 위하거나 난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선도했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강, 불강, 천하, 유도적, 현, 무도적, 은. 여기서 여 글자를 견인데 여기서는 현을 읽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천하에 도가 있으면 천하에 질서가 잡혀 있으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천하에 도가 없으면 여기는 천하가 생략된 거죠. 무도. 무도에도 천하 무도죠. 천하 무도적 은은 숨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은거한다, 숨는다. 왜 그러냐면 좀 말이 표현이 좀 험하긴 하지만 개죽음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불필요한 희생, 헌신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떤 이념을 위해서 가치나 어떤 그런 뭔가 저리를 위해 죽는다는 건 순간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물쩡하게 끌려가가지고 좀 약간 심한 말로 개죽음을 하는 거는 이거는 쓸데없는 짓거리죠. 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유도와 무도의 의미를 그렇게 은과 현의 그 선택의 어떤 그 기준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유도의 빈차처는 그러니까 천하에서는 현이냐 은이냐를 선택했죠. 현이냐 은이냐. 근데 방에서는 빈부 귀천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부 귀천을. 이 방의 규모와 천하의 규모가 다르죠. 조금 다르죠. 처신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나라에 도가 있을 때 가난하고 또 천한 것은 부끄럽다. 여기서 은이 왜 들어가느냐? 빈차천은 이 은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시와 그 장소의 합성어처럼 보인다 그랬죠. 많이 그렇게 쓰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방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약간 한정된 의미가 됐죠. 나라에 도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가난하거나 천한 것은 부끄럽다. 왜냐하면 사회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 충분히 부하거나 귀해질 수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영향을 제대로 영향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방유도의 빈차천은 하는 거는 영향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 다음 방무도의 부착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 문맥 구성이 똑같으니까 굳이 문법적으로 생각하고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하고 귀하다는 건 어떤 경우겠어요? 이거는 부정한 방법, 뭐 또 결탁 또는 뭐 아부, 아무튼 간에 떳떳하지 못한 방법, 그런 방법으로 부귀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공자의 말 맥락 속에는. 이 나라에 도가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능을 발휘해야 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하고 귀해지는 결과를 누리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차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죠. 이거는 뭐, 그런 현대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이익사회, 막, 무슨 사회지 또,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그렇죠. 1차 사회, 2차 사회, 이렇게 이제 사회학적 구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뭐 발탁되고, 뭐 능력이 없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고 그 능력을 재는 것도 옛날에는 격차가 막 두드러지게 날 수 있지만 요즘은 그 격차의 사이가 진짜 무의미할 정도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나라에 도가 없다고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에 도가 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도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맥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이 말의 맥락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재능을 키우고 능력을 기르고 충실하게 길러놓고 그 다음에 당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영향을 발휘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읽고 자왈 독신호학하며 수사선관입니다. 위방불입하고 난방불거하며 천하의 유도 즉 현하고 무도 즉 은입니다. 방유도의 빈차천언이 지하이며 방무도의 부차귀언이 지하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